반갑습니다.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시험을 앞두고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이죠. 점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수업에 활용할 교재를 첨부를 해드렸는데 전체 분량이 1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학습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체 9페이지밖에 되지 않죠. 그 9페이지 중에서도 점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단순한 것들 제외해버린 나머지 점자 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체 7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페이지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예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점자는 반드시 출제가 되어진다. 그런데 학습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득점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 경쟁자들보다 한 발짝쯤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학습하면 모두 정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점자를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점자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다? 점자 규정을 단편적으로 암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자는 철저하게 논리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체계에 기반한 난이도 높은 문제는요, 단편적인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요, 점자는요, 점을 활용한 문자 체계입니다. 문자 체계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의사소통이겠죠. 그 의사소통하는 중간의 의미의 왜곡,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정리해 둔 것이니 그 규정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기반한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거든. 어차피 학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점자 학습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 점자에 대한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점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예시에 대한 것들, 예외에 해당하는 것 등등을 모두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8번째 챕터, 8번째 점자 중에서도 첫 번째 구성입니다. 점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점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꺼내야 될까? 점자는 점을 통한 문자 체계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 그렇죠? 점을 통한 문자 체계이니까 결과적으로 점으로 문자를 구성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점자 체계를 활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시각장애인들이죠. 시각적으로 묵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점자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점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읽기를 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 촉각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자 읽기를 다르게 촉독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촉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묵자처럼 종이에 단순히 적혀져 있는 형태는 아니겠네. 부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점자는 볼록한 부분들을 촉각으로 인식하는 문자 체계이구나라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을 이렇게 조금만 확장해 보자고요. 점자는요, 볼록하게 돌출된 부분을 촉독으로 읽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읽기만 할까? 그렇지 않을 거야. 찍기를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을 때 누군가가 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점자는요, 점자지에 점피를 가지고요, 우선 오목하게 찍습니다. 오목하게 찍어서 그럼 내 눈에는 지금 돌출된 게 아니야, 그죠? 그럼 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촉각적 감각으로 읽어내는 체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이죠. 뭐냐면 찍기를 했습니다. 찍기를 했다. 그리고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읽기를 할 때는 뒤집어서 읽어야 되잖아. 그럼 뒤집어서 읽는 과정 중에, 뒤집는 과정 중에 찍었던 점의 위치가 읽기를 할 때는 뒤집어지니까 위치가 변화가 생기겠네. 좌우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점자에 대한 기본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과 연관지어져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점자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 체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 체계는 6점 점자를 사용합니다. 6점 점자. 6점 점자이니까 점이 몇 개? 6개. 그 6개를 가지고 문자를 표현하는 체계이구나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자는요. 점자지에 점필로 찍어서 오목한 부분이 만들어지겠지.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읽는 형태인 것이니까 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더라. 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겠죠. 우선은 6점 점자니까 점이 6개입니다. 아래쪽으로 1, 2, 3 우측으로 하나, 둘 그죠. 세로로 셋, 가로로 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형태이구나 라는 거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익숙해지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찍기를 하는 기준으로 이들 점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름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름을 언제 다 지어주겠어? 번호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겠죠. 4점, 그 다음에 5점, 6점, 우측에 1, 2, 3점으로 찍기를 기준으로 하는 점의 번호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목하겠죠.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네. 읽기 기준일 때는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6개를 두고 1점, 2점, 3점, 그 다음에 4점, 5점, 6점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읽기를 기준으로 한 점의 번호들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읽기 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점자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읽기 점을 기준으로 점의 번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문제도 여기에 기반해서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찍기 상황을 전제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곤란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읽기와 찍기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관계? 좌우가 대칭되는 관계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냐면 찍기 점과 읽기 점이 좌우를 대칭으로 바뀌게 되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읽기 점과 찍기 점이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점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죠. 어떤 것이? 보조기기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용어를 지금 한번 떠올려 놓고 갈까? 점자 정보 단말기는요,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보조기기 파트에서 정확한 내용을,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다뤄야 할 것인데 관련된 내용과 연관지어져서 주요한 특성 한 가지만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찍기 점과 읽기 점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그와 연관지어져서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거. 점자 정보 단말기.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은데, 특별하지는 않은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요,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전자점자의 원리를 활용한다라는 거. 전자점자요. 전자점자는 다른 말로 어떤 거? 무지점자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지점자. 무지점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종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자지에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자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목하게 찍어서 뒤집은 이후에 볼록한 부분을 촉지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전자점자는 무지점자라고도 불리더라. 무지점자의 의미는 뭐다? 점자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목하게 찍고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촉독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과정은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은 뭐다? 전자점자를 활용할 때는 읽기 점과 찍기 점이 전자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점자지를 사용하는 체계와는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읽기 점과 찍기 점이 어떠하다?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점자의 원리를 활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 역시 어떠한 특성? 읽기 점하고요. 읽기 점, 그 다음에 찍기 점이 동일하다라는 거. 찍기 점이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와 연관지어져서 시험 문제에서 사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아동이요, 점자를 학습해야 되는데 읽기 점과 찍기 점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 경우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게 되면 점자 학습에도 효율적이고 점자 사용에도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지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 여기서 용어 정도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6점 점자니까 6개의 점을 이렇게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 6개의 점을 조합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문자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개의 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죠. 우선은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6개의 점이 있는데 그 각각의 6개의 점들은요, 볼록하게 돌출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각각 하나의 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6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은요,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의 6승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의 6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64가지가 될 것이더라. 그 64가지 중에서 63가지는 어떻게? 하나라도 볼록한 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백이 되겠죠. 어떤 점도 볼록하지 않은, 돌출되지 않은 공백까지 포함해서 모두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간단한 것인데 한 가지 체크하고 갈 게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공백에 해당하는 거, 어떤 점도 볼록하지 않은 거, 그것은 점자 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를 체크하고 가자라는 것이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묵자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묵자에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 띄어쓰기 하는 것이죠. 오케이. 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띄어쓰기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점자 표시에서 공백이 있다, 띄어쓰기가 일어났구나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띄어쓰기 이외에 다른 기능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문법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 문법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 점자가 표기되어져 있다. 시험 문제에서 읽기 점을 기준으로 점자가 표기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점도 체크되지 않은 공백이 하나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점자 체계 내에서 무엇이 띄어쓰기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묵자를 적을 때도 우리가 띄어 써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공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띄어쓰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띄어쓰기가 아닌데 점자 체계 내에서 문법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백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답을 옮겨 적을 때 점자를 묵자로 표기를 할 때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은 이따 점자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반영하여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점자 시험 문제에서 읽기 점을 기준으로 제시가 될 것인데 그것을 한글로 옮겨 적어야 되겠죠. 공백이 있다, 띄어쓰기가 가정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 그 공백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될 것인데,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암기를 할 필요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점자라는 것이 6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선은 초성자음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초성자음은 13개. 초성자음에 올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전체는 14자인데 초성 이응은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점자에서 문자로 제자, 만들어져 있다, 문자, 글자가 제자, 만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죠.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문법적으로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13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초성자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성자음도 필요하겠죠.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성자음도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 14개요. 자, 그 다음 뭐도 필요할까? 모음도 필요하겠죠. 모음은 21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약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약자 27개, 그 다음에 약어 7개요. 그 다음에 숫자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 부호와 같은 것들을, 문자 체계 내에서 표현을 해내어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표현해야 되는 것이겠죠. 등등등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두고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보자마자 조금 이상한 부분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점의 형태를 만들
사용될 수 있는 거 63가지 공백과 함께 전체 경우의 수는 64가지. 이것들을 가지고 문자들을 표현해 내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표현해야 될 문자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 64가지를 훨씬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점의 형태 부호하고 그 의미가 1대1로 매칭되는 구조는 아닌가 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답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점차 기호, 점의 형태 부호에 오직 하나의 의미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다라는 거. 하나의 점자 기호에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지금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간단하게 하나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점자는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는구나라는 거. 그럼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험의 앞으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렇죠. 어려워진다라는 거, 난이도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게 메모할게요. 자, 점자는요, 난이도가 발생합니다. 난이도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부호의 중복 사용이라고 적어둘게요. 부호의 중복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부호, 점자 형태, 점의 기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중복되어져 있다 의미 자체가, 그죠? 그럼 이 자체가 사실 난이도가 발생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러한 점의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읽어가는 중간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점자를 읽는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 이전에 무엇이 있었고 이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따져서 지금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지? 그래, 앞에서는 무엇이 있었고 뒤에는 무엇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전체를 구조화해서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두가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지 능력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키워드로 이런 것들 기억해 둘게요. 난이도가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호를 중복해서 사용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 구조 안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기억력과 종합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래서 점자는요, 기억력이 필요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이 수시로 일어나야 되니까 기억력과 종합력이 요구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난이도가 발생하죠. 그러면 난이도가 발생한다, 어렵구나라는 것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보는 상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점자를 사용하는 상황에 전제하여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점자 학습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점자는 난이도가 발생하네, 학습이 어렵다라는 것이네. 그런데 단순히 어려우니까 라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아동이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비록 실명했다 하더라도 점자를 자신의 읽기 매체로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관지어져서 난이도가 발생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용상의 제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 아동들이요.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학습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난이도가 발생하니까 실명되어졌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 아동들에게는 사용상의 제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두셔야 될 것인데 우선은 연관지어져서 기출되었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확장될 수 있는 거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따로 암기할 필요까지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쭉 이렇게 적으면서 아까 점자 yes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었죠. 약자와 약어라는 거. 점자에는 약자와 약어가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거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전에 약자약어 말고 그 흐름상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네요. 점자는요 실명한 아동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다른 경우까지 포함해서 아동의 사용에 제한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뭐였습니까? 난이도 발생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 한 가지 적어둘게요. 이렇게만 메모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발생하니까 이런 이유로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 아동들에게는 사용상에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치? 점자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은 뭐지? 촉독하는 것이다. 그죠? 촉각적 감각을 활용해서 볼록한 점을 읽어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촉각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촉각이 약화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점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촉각 기능의 약화, 촉각 기능 약화 혹은 촉각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면 점자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안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들 중에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당뇨 망막병증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명칭이 이제 당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망막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주요한 합병증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서 시각기관 중에 망막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질환이 발생해서 실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당뇨병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 당뇨병의 합병증이 어디? 망막에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실명에 이르게 되어졌으니까 학습 매체로서 점자의 사용이 고려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점자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용상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촉각 기능의 약화, 상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뇨병은 들어보시죠.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뇨병은 그 병 자체로서도 매우 위험하지만 당뇨병이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그 합병증에 있다라는 거. 지금도 그 합병증 때문에 어떻게 실명에 이르게 된 경우를 가정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당뇨병의 주요한 합병증 중에 또 다른 형태 한 가지는 뭐냐면 말초 영역의 혈행장애라고 표현합니다. 혈행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지? 혈액순환 문제라는 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이 친구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까? 손끝과 발끝이 심한 경우에는 손끝과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이런 안질환이 발생했겠죠. 당뇨병의 또 다른 합병증 어떤 거? 말초 영역의 혈액순환 장애. 그래서 손끝 발끝이 썩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촉각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졌다고. 촉각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진다면 촉독할 수 없으니 점자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명확하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두고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실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당뇨병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야. 대표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이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제재가 되는
겁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촉각 기능이 약화 상실되기 때문에 점자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래 너는 점자 사용이 제한이구나. 그래 알겠다. 끝낼까? 교사 입장은 그게 아닌 것이다. 그죠? 학습할 수 있도록 다른 매체를 연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각, 시각도 안 되고 촉각도 안 되니까 당연히 청각을 활용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청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듣기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청독이 권장된다라는 것까지 내용을 연결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이고요.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가볼까? 아까 확인한 것처럼 6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무엇도 있었더라? 약자도 있고 약어도 있었더라. 약자, 약어요. 자, 약자, 약어인데 점자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약자, 약어이니까 약해 두었다, 줄여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글자를 줄여준 것이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는구나. 약자, 약어가 포함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물어본다면 시험 문제에서 이미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렇죠? 전체 글자 수를 어떻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구나. 약한 것이니까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읽을 때 그 규정의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읽는 속도 빠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찍기에서도 약자 약어를 사용하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자 약어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다? 그렇죠? 속도가 향상된다라는 거. 읽기뿐만 아니라 찍기까지 속도가 향상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점 말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의 기본은요, 점자지에 점필로 찍어서 오목하게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촉독하는 거.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종이책의 묵자를 적은 것과는 체제상 차이가 있겠죠. 볼록하니까 무엇이 발생한다? 부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피가 발생하는 점자들의 전체 글자 수를 약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점자책 부피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점자지에 점자를 찍었습니다. 부피가 발생하죠. 부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능한 글자 수를 줄이면 글자의 개수가 적어지게 되면 점자책의 부피 역시도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약자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점자자료, 점자책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점도 있다라는 거. 부피를 꼭 감소시켜야 됩니까? 당연하죠. 부피가 발생하게 되면 불편할 수 있잖아. 어떤 측면에서 휴대하는데도 불편하고요. 보관하는데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에 출제된 주요한 제재입니다. 약자 약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와 연관지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자의 사용 그리고 약자를 사용한 평가와 관련 지어져서 약자 지도와 연관 지어져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시험 문제에서 한번 포커스를 두고 물어봐 버렸어요. 이미 약자 중에서도 점자 약자 중에서도 어떤 거? 영어 점자의 약자. 자, 이렇게 체크해 둘게요. 우선 교육 과정의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 점자 체제에서 영어 점자에서 약자에 대한 것들이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영어 점자의 약자를 언제 지도하자라는 거,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재 패스 플러스라는 박스 안에 내용을 실어 두었는데요. 지도는 언제부터 영어에 한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도가 되고 나면 아동들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활용을 하게 되면 시험 상황에서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평가 상황에서 약자를 활용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것들도 교육 과정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과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평가 시 활용은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연관지어져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에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 점자의 약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통교육과정 영어과에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 이미 한번 물어봐버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요. 자,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점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 아이들이 점자를 학습하고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점자를 읽는 방법, 그러니까 촉독하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칠판이 이렇게 가볼게요. 점자를 읽는 방법입니다. 촉독이라고 적어둘게요. 점자를 읽을 때 촉각을 활용해서 점의 형태를 그저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우선 여기서 다뤄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점자를 아동에게 읽게 하게 할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겁니다. 우선은 촉독에 대해서 가장 기본,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은 어떤 손으로 촉독하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촉독은 어떤 손으로 할까? 오른손, 왼손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죠? 촉독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 왼손 첫째 말고요. 왼손 중에서도 둘째 손가락 마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마디? 뭐 중간에 두 번째 마디를 가지고 촉독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왼손 둘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서도 윗부분 이렇게 적어 두시고 뻔한 것이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쭉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왼손 둘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윗부분으로 촉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과거라고 한다면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를 물어보겠지. 혹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선에서 시험 문제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뭐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왼손이야? 나는 오른손 제비인데 오른손 제비 말고요. 오른손 잡이라서 오른손이 더 훨씬 더 민감하게 점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 하는 것이 더 기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결시켜 두는 것이 이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중요한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왼손 둘째 손가락으로 그렇게 촉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되죠. 학습 상황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는요, 적혀져 있는 문자를 눈으로 읽고 주요한 내용들,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손으로 써서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오른손으로 점자를 읽게 되면 점자 찍기를 무엇으로 해야 된다? 왼손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손으로 촉독을 하게 하고 동시에 주요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점자 찍기 할 수 있도록 어떤 손으로? 오른손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둘게요. 왼손으로 점자 읽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필요한 내용, 주요한 내용들을 점자 찍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는 우리와 동일한 구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본이지만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점자를 읽는 것은 오직 왼손으로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도 원활하게 점자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왼손도 읽고 오른손도 읽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양손 촉지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동이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양손 촉지를 할 수 있다. 양손 촉지 혹은 촉독이죠.
자, 뻔한 겁니다. 의미는 뭐지? 양손으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왼손도 읽고 오른손도 읽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데?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점자 읽기를 할 겁니다. 점자가 쭉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다. 그렇죠? 쭉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왼손으로 읽어 나갈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부터요. 그러면 오른손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손인 오른손은요. 지금 현재 필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운데서부터 뒷부분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왼손으로 앞부분을 충분히 의미를 파악했고 오른손으로 뒷부분의 의미도 충분히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아래줄로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른손은 어떤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가이드 역할. 다시 얘기하면 먼저 가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왼손이 촉독할 때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 먼저 가서 맛보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본은요. 왼손이 여기, 오른손이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왼손은 정확하게 앞부분을 읽겠죠. 기본적으로 왼손 읽기를 우리는 능숙하게 훈련을 한 이유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동시에 오른손은 뒷부분을 파악할 것인데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미리 확인한 내용들을 왼손이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에 왼손이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뭐 하지? 다음 줄로 내려와서 앞부분을 오른손이 또 미리 읽어 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겠습니까? 오른손이 미리 확인해 두었으니까 왼손이 그 부분을 확인할 때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겠구나. 속도가 향상되겠구나 라는 거. 자, 속도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속도, 점자 읽기의 속도가 향상된다라는 거. 그런데 단순한 속도뿐만 아니라 어떤 이득도 볼 수 있을까? 오른손이 먼저 확인한 거, 왼손이 빠르게 했지만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 미리 맛본 것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보다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점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진다면 뻔한 겁니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두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지나가 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점자의 장점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자, 점자의 장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점자는 듣기와 비교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듣기 같은 경우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제가 수동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읽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읽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다 읽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았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되돌아와서 읽어봐도 되는 겁니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듣기와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자의 장점으로 점자는 정독이 가능하고요. 재독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뻔한 것이잖아요. 그죠? 한 번쯤 눈여겨보면 잊지 않을 만한 내용들인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철자 학습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 철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점자는 철자 한글 문자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이요. 칠판이요. 칠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고요. 칠판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칠판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음과 모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자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점자 기호를 통해서 칠판은 치읓,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까 자기가 흔히 사용하던 단어의 정확한 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장점이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단점은요, 주요한 매체인 눈으로 문자를 읽는 것, 그러니까 묵자를 읽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네. 맞나요? 느린 속도라고 적어둘게요. 느린 속도.
자, 그리고 뭐 듣기보다도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리를 쭉 해온 것인데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용상의 제한과 연관되어서 두 가지 쭉 설명을 드렸던 거, 그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 아동들이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촉각을 기반으로 하는데 안질환을 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각 기능의 제한이나 촉각 기능의 약화나 상실 때문에 점자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중에서 두 번째 것은 시험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되어졌고, 난이도가 발생하는 부분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챙겨 두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부피가 발생하는 거요. 부피가 발생하는 거. 부피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휴대와 보관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쭉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활용을 했네요. 하지만 사실 쭉 보시면 단순한 내용들이다. 그렇죠? 자, 이것들을 기반으로 관계되어지는 점차 규정의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